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참 이번 주 다사다난했네요. 한 주의 출발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출발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환영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리스크였지라는 생각을 좀 뒤늦게 했던 것 같고요. 그 흐름들이 다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목요일, 금요일로 갈수록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 주 한번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어제 좀 많이 안 좋았어서 오늘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우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우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1% 넘게 하락하면서 4만 선 초반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나스닥과 S&P 500 역시 일제히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엔비디아의 반등이었습니다. 2.6% 상승하는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사실 어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은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겠지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의외로 또 ASML 보시면 하락했거든요. ASML이 하락했던 배경 두 가지가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중국 제재 규제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이완에 대한 방위 분담금 이야기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됐었는데 여전히 그 부담을 ASML이 좀 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반대로 생각했을 때 TSMC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 포인트로 보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주로는 디아로턴 꼽아봤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디아로턴 굉장히 중요한 건설주입니다. 미국의 주택 건설, 단독주택 같은 것들을 지어주는 그런 건설주인데 1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실적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금리 인하하면 뭐 성장주, 뭐 바이오, 뭐 AI 많은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금리 인하하면 바로 집값 떠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건설, 건자재 관련주들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나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역시나 반도체로 정해 봤습니다. 일단 시장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색깔이 좀 좋지 않네요. 붉은색이 확실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주식시장에서 빨간색 좋아하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반대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약간 하락할 이유를 찾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실 냉정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게 점진적으로 계속 올랐잖아요. 많이 또 오래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한 번은 빠지겠는데 한 번은 빠지겠는데 그 생각 저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을 계속 이유를 계속 찾고 있다가 그게 결국 트럼프 트리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올해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예상을 했을 때 대선으로 인해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아마 8, 9, 10월 정도에는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빨리 당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총격 사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뭐 건강 이슈 또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의 지금 무게추가 거의 기울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후에 겪었어야 될 8, 9, 10월에 겪었어야 될 변동성을 좀 당겨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던데 그러면 이제 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뭐 조정 받을 거 다 받고 그때부터 과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재집권을 했을 때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가 되든 간에 좀 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약간은 오늘 힌트가 있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등이 상승을 했고요. AMD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기엔 ASML, AMAT, 램리서치 이런 종목들도 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뭐 당장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로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AI라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그리고 이쪽에 메타 플랫폼의 3% 급등까지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대선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시작부터 얘기했던 건 하반기는 대선과 금리 인하라도 올해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본다면 결국 또 AI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놓치고 갈 수 없다라는 관점이 이렇게 조정장 속에서도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AI의 뭐 총알은 사실 뭐 엔비디아 뭐 중요하고 TSMC 중요한데 결국 반도체 아니냐.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버코어에서 얘기하기를 Unique Buying Opportunity 진짜 매수 기회라는 거죠. 매수 기회인데 유니크 아주 흔치 않은 매수 기회를 지금 시장에서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어제의 급락이 결국에는 반도체에게는 어떤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숏텀 포지셔닝 드리븐 그냥 단기적인 포지션 교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TSMC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은 정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에버코어에서는 그 중에서 중요한 종목들로 장비주를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ASML, 램리서치, 그리고 KLAC 뭐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 반도체 소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뭐 희망 좀 더 가져가 볼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준비한 내용은요. 경제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높게 올라왔죠. 24만 건이 넘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거보다도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 비슷했던 때를 따라가면 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건데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원래 기존대로면 그러면 경기 둔화되네? 그러면 금리 인하되겠네? 기대감 높여볼까 하면서 시장에 올랐어야 되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잖아요. 거기엔 이 영향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뭐 다들 아시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뭐 높인다, 낮춘다 이런 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경기가 잘 뭐 너무 악화되거나 너무 둔화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잘 버텨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고용 중요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용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걸 약간은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나쁜 뉴스, 배드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굿 뉴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좀 배드 뉴스로 해석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였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달러도 시장에 오늘은 좀 악재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봉이 아니라 그냥 분봉이에요. 분봉상으로 달러가 오늘 초초초적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게 ECB의 영향이 좀 컸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금리 결정을 했는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격적으로 좀 인하를 하면서 연준보다 조금 더 빠른 그 행보를 유럽에서 보여줬었는데 일단 라가르드 총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연준이 너무 머뭇머뭇거리는 게 좀 짜증난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연준보다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동결했지만 그래도 9월에 연준이 인하를 한다면 유럽도 따라서 9월에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가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동결하면서 살짝 불확실성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유로화의 하락 그리고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인 그런 해프닝 이벤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달러의 약세를 조금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물론 거기서 트럼프가 나온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간단하게 비트코인 뉴스 두 가지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 뭐 배경 중에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스트래티직 리저브 에셋이라고 해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해 놓는 자산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텐데 달러가 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금값이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비트코인을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미국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그걸 풀어서 어떤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되게 중요한 그런 비트코인에게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도에 비트코인 채택하는 걸 굉장히 거부했다. 그때 당시에 문우신 재무장관과 함께 뭐 전혀 생각도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 리일렉션 비드 그냥 재선하고 싶어서 그냥 딜하는 거다. 그냥 그 얘기하는 거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간밤에 또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2020년 얘기고 지금 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4년 지났기 때문에 뭐 의견이 좀 달라졌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은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니까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가져가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로톤입니다. 디아로톤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고요. 이외에 풀티그룹, 레나 같은 건설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뭐 GS건설, HD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동산, 뭐 건설 이런 거 생각하는 것 되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10% 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대장주 자리를 좀 넘볼 수 있나?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이쪽을 좀 봐야 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건설뿐만 아니라 뭐 건자재 쪽까지 다 같이 이제 좀 랠리를 기대해 볼까라는 부분들이 모기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금리 급등하면서 그 부분이 부담이 좀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떨어져서 이제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기지 금리 떨어지면 부동산 심리도 좀 늘어나고 주택 착공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특징주는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진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그냥 믿고 사면 되나 보다 싶었는데 일라이릴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네요. 6% 급락을 하면서 최근에 뭐 한 달 동안 거의 2달 동안 벌어놨던 걸 다 돌려버렸습니다. 로슈에서 발표한 먹는 비만 치료제가 이번에 이런 하락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최근에 화이자에서 만들었을 때 별 얘기 없더니 왜 이렇게 됐을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배경이 좀 나타납니다. 화이자에서 만든 그 먹는 치료제는 부작용으로 인한 투약 중단이 5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일라이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먹는 치료제가 13%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로슈에서 이번에 나온 게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맞아서 비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먹어서 치료를 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글쎄요, 일라이릴리 뭐 단순히 비만 치료제만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모건 스탠리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탑픽 3개로 아마존, 애플, 일라이릴리를 꼽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넷플릭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이제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현재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약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컨센서스에 비해서 발표치가 다 좋았습니다. 매출도 그렇고요, EPS도 그렇고 구독자 수도 훨씬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확실히
광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그게 바뀌었죠. 예, 그래서 광고 보고 봐야 되거나 아니면 돈 더 많이 내고 봐야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일단은 둘 다 돈 더 많이 내는 거고 광고 봐주는 거니까 넷플릭스에게는 도움이 되나 봅니다. 앞으로도 광고 구독자가 점점 더 늘려갈 거고 그 광고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할 거라고 하니까 뭐 넷플릭스는 뭐 돈 많이 벌겠죠. 일단 지금 시점에서 약보합권이라는 건 시장이 별로 기술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진 않은 것 같네요. 앞으로 다음 주까지 실적 시즌 쭉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브리핑 뉴욕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서 국제 금값, 은값, 구리값 그리고 국제 유가까지 하락했고요.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달러 가치 강세와 그리고 국채 금리 상승 속에 이 같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2원 오른 1,383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유로의 약세 속에서 달러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함께 압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103.7 수준에서 103.9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선 후보가 엔화와 위안화 약세의 이 가치가 낮은 거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원달러 환율도 1,370원까지 레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달러 강세 속에서 이렇게 소폭 상승한 모습이고요. 원유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원유 WTIO 0.86% 내리면서 80달러 후반에 거래 마쳤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전날 급등에 따른 숨고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원유 생산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는 유가 강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금값인데요. 최근 몇 달 동안 금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왔고요. 금 시장의 큰 손인 중국이 다시 본격적으로 금 매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연말을 앞두고는 온스당 2,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과 구리도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니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속 선물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특별하게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만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뭐 다른 곳에서 몇 번 뵀다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저는 뭐 오랜만에 뵌 것도 반갑지만 네. 또 마침 또 반도체 아저씨로 유명하신데 네네. 예, 요 타이밍에 이렇게 저희가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최근에 뉴욕 증시가 사실 어제 반도체가 급락을 했었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어제 그리고 그제 한 이틀 동안 여전히 좀 네,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졌어요. 근데 또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장 막판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도 네네.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들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황 그리고 뉴욕 증시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다 빠졌는데 네. 러셀 2000도 거의 5일 거래 만에 빠졌잖아요. 네, 러셀도. 맞습니다. 그리고 다우도 빠졌고, 예. 다우는 아까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들이 예, 이런 그것도 좀 거 컸죠. 영향도 있고, 뭐 차익 실현도 있고 해서 1% 중후반대 빠졌고, 나머지 것들은 골고루 빠졌는데 그나마 반도체도 사실 오늘도 장중에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맞아요. 갔다가 네. 플러스 1% 갔다 왔다 갔다 결국 간신히 0.5%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간신히. 네. 그렇죠. 좀 오늘 장 예측하기 아주 쉽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요? 어제는 사실은 반도체가 빠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랬죠. 그저께 미리 빠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저께 한 1% 정도 우리나라 장이 빠지면은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가 2% 내리면은 네네. 그 정도 빠지면 그냥 한 거다라고 봤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막판에 올랐죠. 그렇죠. 그게 오늘 미국 주식이 그나마 반도체에서 0.5% 상승한 게 그 원인이 된 거거든요. 한국이 먼저 그러면은 움직이고 어제 막판에. 미국이 나중에 반영한 네, 거예요. 어제 막판에 2시 이후에. 그래서 오늘 그래서 헷갈린 거죠. 어저께 막판에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미국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어제 막판에 올라간 거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다가 플러스로 갑자기 올랐죠. 예. 그게 TSMC다. 예. 아, 그렇죠. TSMC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잘 나왔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죠. 네. 예. 그래서 기대치가 확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TSMC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또 됩니다. 그 간밤에 네네. 뉴욕 증시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자기 전에 TSMC 주가를 좀 주의 깊게 좋았어요. 봤는데 네네.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죠. 근데 장중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거 왠가? 하락 전환돼 있더라고요. 예. 뭐 물론 마지막에는 상승 네네네.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찝찝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좋은 돼요? 실적과 가이던스가 반영이 안 되는 것이 넌 펀더멘틀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과 가이던스에서 움직이는 게 펀더멘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 오늘은 TSMC가 펀더멘틀적으로 움직인 측면이 적어요. 넌 펀더멘틀이 여전히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좋았는데 결국 이렇게 변동성을 네. 겪은 거 보면 여전히 어떤 노이즈가 조금 더 그저께 나온 반도체 지원법 트럼프 이야기. 문제한다는 예. 것은 바이든이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그 칩스 액트, 그 보조금 주고 뭐 하는 거, 뭐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는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바이든은 또 뭐라 그러냐면 투자 그 미국의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장비 중국에 공급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ASML이에요. 그 다음에 뭐 도쿄 일렉트로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오늘도 ASML이 반등을 그 전날 10몇 프로 빠지고 오늘 1% 반등했어요. 반등한 거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오늘 결국엔 하락으로 마감이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TSMC는 뭐냐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야 이거 그 칩셋 액트 그 잘못된 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다 돈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보다 지금 트럼프 이슈가 더 세다는 정치적 거네. 이슈죠. 예. 네.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TSMC 실적이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막판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렸는데 그러면 그걸 또 뱉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뭐 다른 장비들은 그거 영향은 별로 덜 받았기는 하지만은 삼성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받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저께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마이너스 0.6% 하락밖에 안 됐지만은 오히려 오늘 잘못하면 오늘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이 반도체가 6% 몇 프로 빠져서 예. 어제 많이 빠질 것 같았는데 그 전날 빠진 거 합해서 어제 그제 합해서 1.6% 2% 빠져야 되는데 네. 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영됐는데 오늘 TSMC가 덜 올라가고 그나마 TSMC가 실적 좋고 가이던스 좋으니까 뭐가 수혜받은지 아세요? 글쎄요. 고객. 얘네한테 오더를 준 데가 누구예요? TSMC가. 엔비디아? 애플하고 엔비디아인데 애플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거고 엔비디아는 실적이 8월 15일 날 발표되거든요. 네. 8월 15일 나오기 전에 걔네 5월 달까지 5월, 6월, 7월 실적이 8월 15일 날 발표되는데 엔비디아 실적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주가가 6% 많이 빠졌잖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6% 빠지니까 그거 좀 반등을 한 게 오히려 됐고 TSMC는 미국 회사가 아니고 지금 중국 회사, 대만 회사고 이거 지금 정치적 압력을 받으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TSMC도 사실은 오늘 제대로 하면 저게 최소한 2%, 한 3%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비슷하게 반영된 거는 엔비디아 고객만 반영됐다. 예. 그 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는 거는 시가총액으로는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고 엔비디아 뉴스 자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8월 15일에 좋을 것 같다는 거 봤는데 TSMC 된 거고 뭐 브로드컴 시총이 크니까 브로드컴은 이제 통신용이나 네트워크 칩을 만드는 설계하는 회사인데 걔네가 오픈 AI죠. 네. 오픈 AI가 서버용 칩을 스스로 하겠다는데 네. 이제 브로드컴하고 같이 하겠다는 게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좀 어저께 많이 빠진 것들이 좀 올랐거든요. 굉장히 시가총액- 지역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파고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는 이유가 있었고 TSMC는 전장 핵심이었는데 정치적 영향 때문에 내려맞고 장비 업체는 헤매는 거죠. 그 미국 ASML 뭐 저기 ASML하고 뭡니까 아까 말한 그 도쿄 일렉트론 이렇게 네. 빠졌는데 다른 장비 업체라고 그렇게 규제를 뭐 안 한다는 랜디서치 뭐 이런 고장이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적이 나와도 ASML도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실적 볼 거가 아직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현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네. 이 정도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높았고 뭐 주가 많이 오른 건 인정하지만 TSMC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 장중에 이렇게 눌릴 정도로 네. 정치적 리스크가 훨씬 더 지금은 압박이 큰 거예요. 압박이 크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건 예측이 불가해요. TSMC는 실적과 가이던스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왔고 그 얘기할 필요 없고 3분기 가이던스도 전년 대비했을 때 한 34%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3나노도 잘 되고 3나노가 잘 된다는 건 애플하고 엔비디아 오더가 좋다는 거니까. 그렇죠. 2분기, 3분기 엔비디아나 애플 쪽에 그쪽이 좋다는 얘기를 먹먹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지금 시장이 반도체 되는 파운드리 입장에서 수급은 내년도까지는 최소한 좋다. 쇼티지가 있었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26년은 약간 완화될지 모르면 워낙 그러면 25년대 워낙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업황에게는 되게 좋은 얘기죠. 그렇죠. 업황이 좋다는 그 펀더멘털이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제대로 시장을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걸 안 예, 먹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만만치 않다. 물론 삼성전자 다 물어보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어저께 오른 것이 삼성전자가 뭐 콜 테스트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데 예. 그 기대도 있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렇죠. 콜 기대감을 8월 중순 실적 나왔으니까 예. 8월 중순이 8월 15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잖아요. 그 전에 되면은 네. 그럼 기대에 부합해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나마 그게 삼성전자만의 펀더멘털이잖아요. 그렇죠. 정시적 리스크 네. 그런 개념이. 근데 그거마저 안 되거나 늦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못 가는 빌미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오히려 그러면 기대감보다는 확실히 좀 걱정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될 네, 것 네, 같은데 네. 그럼 엔비디아의 상승도 뭐 크게 저희가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8월 15일 날 뚜껑을 열고 네. 거기 가이던스는 더 중요하긴 하죠. TSMC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간밤에 오른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TSMC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펀더멘털 120달러에 무너진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6월 10일 전일 주가보다 예. 더 내려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적이나 보고 추세를 꺾든지 말든지 해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니까 탄력이 줬는 엔비디아를 오른 거죠. 이건 미국 회사가 대만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버틴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쪽은 어때요? 요즘 인텔 얘기를 가끔 하시던데 예. 만약에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한다 그러면 정말 본인 말대로면 네네. 뭐 장비고 뭐고 다 지금 미국에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인텔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인텔이 잘하면 되죠.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저께 인텔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 PC 쪽이나 이런 쪽이니까 그 앞으로 30몇 %에서 계속 헤매고 꽤 오래되시다가 이번에 조금 며칠 동안에 다른 주식 빠지는데 안 빠지고 조금 2, 3일 조금 오르긴 했죠. 네. 근데 약간 간 보는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텔은 피해가 아닌 거 분명하죠. 피해가 아닌 것 때문에 예. 안 빠진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근데 약간의 수혜를 주려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죠. 예. 근데 얘네가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반도체 시황이 좋다고 파운드리에서 TSMC 얘기했는데 얘네 준비한 것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잘 나오고 장기적으로 25년뿐만 아니고 6년, 7년도에 미국이 계속 밀어주고 삼성 하이닉스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선순위 그렇게 줄 정도로 케이퍼빌리티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얘네의 과제죠. 그거는 애널리스트도 모르고 이거 역시 실적 발표될 때 여러 퀘스천이 들어갈 겁니다. 인텔 실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쓸 때 인텔 실적에서의 Q&A가 또 중요한 더 포인트가 중요해지긴 돼서 했네요. 들어보니까 별거 없네. 그러면 미국 트럼프 그 선거하기 전에 엄포 내지는 자기 희망이지 실제 당선되고 나서 그게 추진이 될까라는 퀘스천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 엄포건 뭐 협상력이건 던졌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 주가는 빠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예. 다른 주가들은 어이씨 찝찝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텔이 정말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그 시장의 확신으로 갔으면 네네. 이렇게 좀 버티는 게 아니라 급등을 했어야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런 확신은 어디도 없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거는 확신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 그쵸. 여전히 스페큘레이션 상태입니다. 아. 그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하향 예. 안정, 하향 추세 속에서 뭐 속가내기 이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인텔이 시가총액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네네. 하이닉스는 그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이닉스도 좀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근데 하이닉스 골치 아프는데 왜냐면은 보여줄 거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넘버로 보여줄 수밖에 없죠. 2분기 실적이 뭐 한 6조 나온다든지 예. 아니면 2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러니하지만 삼성이 또 콜에서 좀 미뤄지면서 하이닉스가 HBM3E 12단 그거 콜을 먼저 받는다든지 이제 하이닉스가 1등이니까 하이닉스가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야죠, 가죠. 원래는. 가는데 만약에 삼성이 진짜 콜을 먼저 받으면 혹시라도 그럼 삼성 하이닉스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실적과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늦지 않게 비슷하게
콜이 발생을 하면은 리더십 갖고 있는 애가 계속 가져가거든요. 아 원래 잘하던 애가 더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근데 필요한 지금 거군요. 노이즈가 많아요. HBM3 여전히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먼저 한다. 삼성이 콜이 영원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하이닉스가 먼저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한 반 있고 또 반 쪽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3E에서는 먼저 할 수도 있어. 8월 기다려봐. 이게 팽팽하기 때문에 뉴스가 삼성이 콜됐다 하면서 찌라시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빠지고 이런 패턴이 사실 말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건 너무 심한 거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인 HBM의 그 소탈 수요가 내년까지는 탄탄하기 때문에 삼성이 들어온다고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그렇게 뭐 20-30% 빠지거나 10% 이상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거는 숫자로 봐야 되는데 숫자는 매분기 실적 발표될 때만 확인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이게 노이즈 흔들리는 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절대적으로 많이 갔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PBR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이면 20만 원 된다고 누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집 팔아서 사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25만 원 된다고 해서 뭐 이상하다고 할 것도 없는 그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트레이딩 구간이고 25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실적과 그다음에 퀄리티 있는 커멘트가 나오는 것이 하이닉스한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대충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 TSMC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하지 못했던 걸 봤을 때 지금은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우려 요인,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많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보다는 좀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악재성 분위기를 더 반영하는 것 같은데 이 악재성 분위기가 결국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온 거면 저희가 이 크기나 어떤 그 길이나 뭐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러면 저가 매수를 지금은 시기를 딱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계기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 그나마 계기가 돼요. TSMC도 오늘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정치 유신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듯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이밍 그거를 좀 더 보수적으로나 분할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나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내년까지 반도체가 좋다는 건 TSMC가 얘기했고 또 애플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러면 걔네들이 포캐스트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가 확인이 되려면은 아마 빨라도 한 11월쯤 돼야 될 걸요. 아 그래요. 이 탄력은 9월, 10월까지 이 포캐스트가 바뀔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치가 지배하는 거예요. 물론 온디바이스 AI가 아직 우리 생활에 오지도 않았고 이건 긴 모르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보면은 뭐 지금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간 거지 출하가 막 올라간 거 아니지 않냐고 하면은 그래서 다 팔잖아요. 그럼 나중에 펀더멘털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기가 오면은 이게 포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게 좀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엊그저께 이 센티먼트적으로는 엊그저께 좀 줄여놓고 사실은 다음에 저가 매수는 좀 나눠서 하되 7월 말 8월 달에 애플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때 나올 때 다시 주춤 하는 게 기술적으로 맞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엊그저께 액션을 못한 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못하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렇게 기스가 나면은 사실은 반도체가 먼저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결국 미국이 이걸 막 드라이브 하잖아요. 미국이 빅테크 친화적이거든요. 그렇죠. 핵심적으로는 AI는 추구할 거예요. 가야죠. AI를 하게 되면 얘네 주가, 미국의 빅테크 주가가 흔들리고 뭐 엔비디아 흔들 관계없이 투자는 지속되잖아요. 그렇죠. AI 투자를 재썼던다면 뭐가 수혜죠? 반도체죠. AI 관련된 반도체가 결국 돌아올 수 있고 그게 너무 빠르다 하면은 사실은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전력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력주도 고점에서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저점 매수의 대상인데 조금 타이밍을 나눠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죠. 여전히 AI하고 반도체 전력하고 우리 HBM 그 넘버가 펀더멘털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거나 좀 비중을 좀 이렇게 완화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를 이렇게 크게 띄워준 공시는 당연히 누가 뭐래도 AI이기 때문에 AI를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미국이 그걸 포기할 리도 없고 안 밀 리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그 투심이 조금 악화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전력기기 섹터를 좀 보는 게 낫다라는 관점. 반도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소부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 하이닉스하고 이런 쪽이 안정이 안 되면은 소부장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렇군요. 섣불리 저가 매수로 들어갔다는
이게 더 물리면은 네. 이게 팔로우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네. 최소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말 8월에 가서 왜냐하면 소부장 중에서도 삼성하이닉스가 가동률을 빨리 올리지 않아서 의외로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속아내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겨를도 없고. 네.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말 8월 초 일단 그때는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뭐 11월까지 계속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반도체 실적이 나쁜 건 아니잖아. 펀더멘털 괜찮잖아라는 어떤 언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TSMC가 하나 쌓아줬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소부장까지 차례차례 쌓아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은 좀 더 짙어져만 가고 있는데 대통령 그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큰 줄기로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우리 시장에 우리 한국의 또 성장 동력이다 보니 더욱더 민감하게 움직여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도 전일 국내 증시는 나스닥 쇼크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습니다. 어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피가 2,824포인트에서 코스닥은 820선 초반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6%, 0.8%가량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 일중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가 2,805포인트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돼서요. 개장 직후에는 조금 더 올라가나 싶었지만 이내 좀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대 개파락으로 어제 출발을 했던 코스피였었고요. 어제 장중에 낙폭을 좀 확대한 때에는 역시나 SK 하이닉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5%가 넘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코스피 또한 저점 테스트 들어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어제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었죠.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결고리인 SK 하이닉스도 5%가량 하락해서 3% 정도 낙폭을 절반 정도 만회를 해내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가 넘는 하락을 이어갔었는데요. CXL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HBM 뒤를 이어서 CXL만큼은 우리가 주도하겠다, 힘을 쓰겠다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또한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그 설이, 그 루머가 계속해서 여운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힘을 내줬고 코스닥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좋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잘 버텨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제 그래프는 아닌 듯합니다. 잘못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코스닥은 0.8%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제약바이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2차 전지도 힘을 내줬었는데요. 에코프로가 장중에 6%가량 올라가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피해주로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어제 저점 매수세로 잡히면서 좀 강하게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면서 코스닥도 저점 대비 올라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주체들 기관만이 담아갔습니다. 다만 그 기관의 매수 규모도 성에 차지는 못하죠. 130억 원의 순매수였었고요.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담아갑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의 팔자가 보여지고요. 3,400억 원의 순매도 랠리를 이었는데 그래도 운수 장비 쪽으로는 어제 매수 우위 포지션 보여줬다는 부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금융투자 그리고 중심으로 물량이 기관 쪽에서도 들어와 줬지만 외국인들 어제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820억 원의 순매수 집계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어제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트럼프 후보의 입김이 참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트럼프의 수혜주냐 아니냐,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친 핵심 키워드였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대만에 지급하는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 삼는 말 한마디에 미국 대형 기술주 약세 보이면서 국내 증시 크게 출렁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주의 악영향을
미친 모습인데요. 외국인 순매수에 보시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투톱은 밀려난 모습이고요. 기관에서 담았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막판에 소폭 상승한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는 3% 넘게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 보시면요. 삼성중공업 전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1위로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기술력이나 실적으로도 전망이 참 좋은데요. 역시나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가 심화될 거란 전망과 함께 한국 조선업 반사 이익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국내 방위 지출 확대뿐만 아니라 나토 등 글로벌 방위 확대로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가 나토의 방위비 증강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과 나토의 그 협력 강화가 되고 있다는 모습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순매수 탑5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훈풍 속에서 2차 전지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과 함께 에코프로 BM 대규모 투자 자금 확보했으며 글로벌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5위에 자리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어제 1,100만 주 블록딜 소식에 11% 급락한 모습이고요. SK텔레콤도 함께 살펴보시면 불법 드론에 대응해서 통신 AI 통합 모듈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안정적인 통신 사업을 바탕으로 AI 사업에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며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2% 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깊이 있는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흔들림 속에서도 잘 선방해줬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과연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ISZ 김태성 본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어제 시장 그래도 좀 잘 버텨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었었는데 오늘 장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 세워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나스닥 쇼크에도 잘 버텨줬다. 우리 시장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복귀 한번 해보겠고요. 오늘 네. 장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부터는 폭락이 나오려나 아니면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가 흠칫 놀랄 만큼 조정을 받았지만 다우 지수는 신고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마감한 미국 증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지금 보합권이지만 다우 지수가 또 따라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나라 증시보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만큼 잘 버텨주는가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나마 하드캐리한 건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만약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보다는 종목군들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 선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된 것 마냥 지금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에 반응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이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에 조금 반대가 되는 어떤 업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지수가 2,800포인트, 850포인트, 840포인트 이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수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정말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냐? 그렇다면 지수의 하락은 당연히 추가 매수 혹은 평단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타이밍이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만약 지수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분기 실적도 좋지 않다? 그러면 빠르게 저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피해주라고 불리는 쪽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사실 큰 줄기로 봤을 때는 반도체 2차 전지일 텐데 사실 우리 시장 시총 상위단에 포진해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좀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우리 반도체 오늘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줬어요. 끝내기 홈런 이렇게 달아봤는데 놀랬거든요. 빨간불로 마무리가 돼서 어제 만약 삼성전자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면 지수의 낙폭은 더 커졌을 것이고 장중에 2,800 이탈이 그죠? 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오전, 그러니까 시초에 또 손절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을 법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가 중후반부에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해주면서 오히려 플러스 전환을 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삼성전자가 왜 장 막판에 올라왔는가? 일단은 TSMC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생각보다 좋은 어닝콜을 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반등이 슬슬 나오다가 여기에 또 다음에 HBM 다음은 CXL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동시간대 SK하이닉스가 따라 올라왔느냐? SK하이닉스는 따라 올라오지 못하고 굉장히 좋지 못한 종가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극명하죠. 삼성전자도 중국에 대한 매출은 많지만 SK하이닉스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 ASML이 지금 트럼프의 직격탄을 받은 것처럼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로의 수급의 이동이 지금 나타난, 그래서 이제 어제 장 중후반부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따라오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았느냐?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CXL의 대표적인 기업인 뭐 엑시콘과 같은 기업들은 반등을 해줬지만 그 외의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수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흐름보다도 오늘 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쪽으로의 수급의 이동이 쏠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음 주에는 HBM이라든지 디램 레거시보다는 CXL 쪽이 조금은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CXL 올라올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뭐 네. 엑시콘, 네오셈 같은 종목들 맞습니다. 말씀 주셨고,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는가? TSMC 실적 잘 나왔고 삼성전자가 발맞춰서 올라갔고, 근데 연결고리가 사실 더 짙은 쪽은 SK하이닉스인데 왜 이렇게 낙폭을 크게 줄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되잖아요. 네. 그럼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생각은 하고 계실 겁니다. 조정 시의 매수인데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 거냐? 어느 가격대까지 기다려야 될 거냐? 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왕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오게 된 거 너무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의 회복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다음 네. 외국인들이 담아내거나 혹은 기관의 수급이 이어져 준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고, 지금의 구간에서는 저는 너무 공격적인 비중 확대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 초반까지 어제 내려가던데 이탈 시에는 강력 매수예요? 그럼요. 강력 매수. 강력하게 매수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풀어주셨고, 다음 주에 매수 포지션 취해보는 쪽으로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자, 그럼 반도체 안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담아 본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CXL 쪽일까요? 아니요. 저는 탑픽은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CXL은 아직도 멀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눈앞에 숫자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공정 쪽에 관련 기업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후공정 아니고. 일단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과연 더 캐파가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SK하이닉스는 지금 공장 증설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캐파 증설은 어려운 상황. 네. 또 HB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장비주들에게는 새로운 매출을 또 크게 낼 수 있는 볼륨 자체가 아직은 불확실성이 자리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HBM 뭘로 만듭니까? 당연히 디램으로 만들기 때문에 HBM이 잘 팔리면 디램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서 전공정과 관련한 기업들도 지금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유진테크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통 반도체네요. 그렇죠. 전통 반도체, 그리고 만약 소재 쪽을 보신다면 하나 머티리얼즈까지도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굉장히 잘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 결을 좀 많이 따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눈길을 또 받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에 저는 시초의 유진테크를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4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게 되면 55,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가 47,000원에 형성이 네. 되어 있는데 55,000원 목표가로 주셨고요. 그럼 네. 차 선호주로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그쵸.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제약바이오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또 시장에서 약진을 해줬던 쪽이 제약바이오가 아니었을까. 다만 뭐 비만 치료제는 너무 달려서 그런지 좀 쉬어가는 모습, 좀 골깊게 하락이 나타났었거든요. 비만 너무- 치료제는 어떻게 봐야 너무 될까요? 달려가서라기보다는 근거 없는 상승이었죠. 그러니까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라파스 혹은 신신제약처럼 경구형 쪽 혹은 마이크로 니들 쪽에 대한 개발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물론 검토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10% 20%도 아니고 네. 2배, 3배 올라가는 게 저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매에 좀 능통하신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좀 오래 하셔서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저는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도 빨라요.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가지만 어제 이제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순식간에 밀리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테마주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조금은 더 필요한, 그리고 타이밍 쪽으로 매매에 대한 어떤 전략이 더 집중력 있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테마와 그 종목군들을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만 치료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자리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매수 관점은 아닌 거네요. 오히려 그쵸. 조금 반등 나왔을 때 챙기자인 건가요? 반등 나왔을 때 지금 빠르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어떤 기술 수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펩트론인데 네. 펩트론도 소문은 무성하고 이야기는 많지만 아직 특별하게 매출이 잡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대장주가 흔들렸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어떤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럼 오기 되는 쪽은 네. 어제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또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랐잖아요. 그쵸. 네. CDMO 기업으로 눈길을 줘볼까요? 당연히 그쪽도 봐야 되죠. 근데 CDMO 하면 크게 두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건 알겠지만 다들 바이넥스를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주도 업종, 반도체 IT가 쉬어가게 되면 그렇게 큰 자금이 뭐 바이넥스도 물론 들어오겠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대형 또 제약바이오 쪽에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셀트리온 그룹주, 한미그룹주,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대형주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제약바이오 대형주 괜찮다 말씀 주셨고 그럼 그 안에서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은 저도 말은 좋다라고 했지만 탑픽은 중소형 쪽에서 갖고 왔는데 그래요? SK 바이오팜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술 수출의 그쵸. 키워드 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는 컨셉이 확실합니다. 비만과 당뇨 혹은 임상 파이프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쪽이 있는 반면 정말로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은 전자 쪽의 기업들은 어제 조정이 좀 깊게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후자 쪽의 경우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SK 바이오팜, 세노바베이트로 알려져 있는 뇌전증 신약 엑스코포리가 미국에서 작년 대비 50% 이상 판매량을 급증이 되었습니다. 일단 판매량도 급증을 했고 더 중요한 건 올 초에 판가를 인상을 했어요. 판매량도 늘었는데 판매 가격도 올렸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캐시카우를 가지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느냐? 최근에 방사선 의약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이 퓨처캠이니까.
그러니까 퓨처캠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세를 냈기 때문에 그 후발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바로 이제 SK 바이오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SK 바이오팜도 오늘 시초에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11만 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SK 바이오팜 주셨고요. 목표가 11만 원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여쭈자면 알테오젠. 알테오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 종목은 어떤 관점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등락률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변한 것은 없으니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저는 또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것을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유자들은 즐기면 되겠습니다. 끌고 가자. 답변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IS 김태성 본부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스리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IS의 송범선 실장 모셔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DK락입니다. DK락, DK락 오랜만에 듣는 또 그런 종목이네요.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를 좀 주름잡고 있는 것이 바로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 관련된 이 원전 관련주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아니면은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직접 수혜주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산업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두 종목 둘 다 이미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지금 매집은 좀 약간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도 400만 주 이상 매도 물량 나오고 기관도 40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에너지 산업 좀 모색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같은 에너지 산업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DK락에 좀 접근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간밤에 보면은 에너지 주들이 좀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사실 뭐 간밤에 미국 나스닥과 다우가 다 떨어졌는데 뭐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는 괜찮았거든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기업들은 0.3%가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DK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K락 어떤 회사냐? 바로 오일가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우주, 조선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원자력도 조금 하고 있어요. 원자력이 주력은 아닙니다만 소폭이나마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사실 주력은 오일가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거는 아까 전에 원자력 관련된 것들 그래서 여기에 같은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오일가스가 또 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대왕고래 동해 이 대왕고래 원전 있죠. 기름 석유 관련된 거 동해 석유 테마 이쪽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동해 쪽에 석유 이 시추 쪽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쭉 봐야 됩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는 일단은 바다를 탐색해봐야 아는 겁니다. 누구도 몰라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 등락폭이 있을 것이다. 바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만큼 이 따끈따끈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DK락이 오일가스 시추 하는데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조선도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조선 업황 좋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주들 상승세 나타났었고 이런 점들 긍정적이고요. 또 DK락이 우주항공도 하고 있는데요. 우주 산업도 최근에 좋았죠.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거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방위산업, 보통은 우주항공 산업이 이 방산주, 방산주랑 같이 많이 하잖아요. 한국항공우주라던가 LID 넥스원 등등은 뭐 전투기, 퍼스텍도 그렇고 전투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비행기나 바로 항공, 우주 이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 이런 것들 역시 좋기 때문에 DK락은 여기도 속한다. 그래서 세 군데 섹터에 다 속하게 되는데 원자력까지 뭐 원자력은 근데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고 있어서 원자력까지 포함하면 네 군데 섹터에 다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자, 그러면 실적은 어떻느냐? 테마는 뭐 세 가지, 네 가지 갖췄어요. 자, 그런데 실적도 좋습니다. 꾸준한 수익성을 나타내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뭐 이 회사가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에요. 대형 기업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매출을 좀 보시면은 2021년에 855억이었는데 2023년에 1114억까지 올라섭니다. 매출액이. 그래서 매출 성장 속도가 좋고 영업이익 역시 84억에서 2023년 118억으로 올라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점들 굉장히 부채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은 뭐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지금 6월에서 7월 사이에 크게 올라섰다가 지금 잠깐 눌렸어요. 잠깐 눌려가지고 사실 이게 6월 중순쯤에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죠. 직접 발언해가지고 그런 점들에 따라서 이게 많이 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들 가스 뭐 삼천리 뭐 등등 올랐잖아요. 자, 그때 이 종목도 강력하게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 눌렸는데 지금 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돌파를 해 나가는 직전이다. 빨간색 구름 위에 있는데 돌파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추세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포착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DK랑 뭐 모멘텀 부자네요. 조선, 방산, 원전 그런 데다가 동해가스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차트 흐름을 조금 돌려내고 있는 그림에서 기술적 분석 좀 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이거 지금 1,500원. 1,500원으로 잡으시면은 구름대 중간에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구름대 치고 올라가면서 그 중간에 팔고 나오는 1,500원으로 잡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8,500원 선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로 매수하면은 9,370원 전후로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1,500원 구름대는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름에서 사실 이 동해 원전 이게 석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확실히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중간 정도의 변동성이 심할 때 팔고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료 특성상 변동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목표가 1,500원, 손절가 8,500원으로 잡아주셨지만 장중에 혹시 급등이 나오면 그럴 때 한번 정리해보는 전략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S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앵커의 픽으로 이어갑니다. 저는 오늘 역시나 뭐 비슷하게 말씀해주신 대로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건설주 쪽에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흔히 알고 계신 종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이SND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름에 자이가 들어가면 혹시 느낌이 오실까요?
GS건설의 자회사입니다. 건축 그리고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그 부동산 업계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건설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GS건설의 주가 뭐 날아가고 있다고 봐도 최근의 흐름에 비교했을 때 날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디아로턴의 실적 그리고 레나의 주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 건설주의 랠리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 조금 더 탄력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종목 JSND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교보증권의 목표가는 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4,830원의 주가 충분히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I의 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조금 오늘 코스피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한 주만 알려줘. 오늘 심사숙고한 AI의 픽은 어떤 픽일까요? 오늘 코스피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HPSP를 추천드립니다. HPSP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으로 최근 HPSP가 나왔네요. 오늘은 좀 신선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반도체가 좀 안 좋은데 어제 삼성전자, 오늘은 또 HPSP가 나와서 과연 AI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 굉장히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뭐 지금 반도체 떨어질 때 줍줍해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픽은 DK락, JSND 그리고 HPSP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시장이요. 그래도 좀 선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의 급락, 특히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한 5% 넘게 떨어졌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금 뭐 우리 시장을 휘몰아치는 그런 양상인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거의 뭐 정밀 타격을 해요. 아예 그냥 콕 찍어서, 그죠? 특정 기업을 언급하고 특정 국가를 언급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이제 그런 어떤 관련한 종목이나 섹터들이 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TSMC를 뭐 콕 찝는다든지, 뭐 네. ASML을 콕 찝는다든지, 뭐 대만이라는 나라를 콕 찝는다든지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제 미국 시장도 최근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어제 이제 시장을 뭐 요약을 해보면은 그래도 2차 전지가 그래도 낙폭을 딛고서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나 이제 원전, 뭐 소비 같은 이런 이제 종목들이 반등, 물론 이제 후련한 반등은 아닙니다. 뭐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좀 몸매를 맞은 상황이고, 자동차나 이제 방산 이런 이제 섹터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제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그 하반기 들어가지고요.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어가지고 이번 달에 3.7%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2,896포인트, 그러니까 2,900을 목전까지 뒀던 우리 상황을 불과 지난주에 봤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21선을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월간 기준으로도 지금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코스피가 막판에 낙폭을 좀 많이 축소를 하면서 제법 긴 양봉을 잡아냈고요. 이제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을 좀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좀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좀 시장의 변동성은 좀 잦아드는 느낌이기는 한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번 주에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네. 7월 전체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2조 5천억 정도의 순매수 기준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변동성이 시장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결국엔 트럼프라는 인물로 인한 그런 이제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 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 현재 트럼프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난주에 있었던 피격 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이 확 올라가서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아직 미국 대선까지는 4개월이나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이제 주 초반에는 트럼프 수혜로 좀 반응을 하다가 이젠 트럼프 리스크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전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연일 뭐 반도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2차 전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AI와 2차 전지가 트럼프가 막는다고 그게 사양될 산업입니까? 열려야만 하는 산업이죠. 그렇죠. 2차 전지는 트럼프가 아무리 눌러도요, 결국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인물의 어떤 발언들이나 돌발 행동들이 변동성으로 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주식시장은 돈에 가장 민감한 곳이에요. 네. 자, 지금까지 주 초반에는 미국인들도 트럼프가 우리 미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가 주 초반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주 후반 들어가지고도 그러니까 주 후반 들어서는 트럼프 리스크로 지금 미국도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자,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금융자산 비중이 엄청 높은 나라예요. 자, 지금이야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지만 아니, 자기 자산을 박살내고 있는 사람은 아마 계속 지지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 4개월 남았다는 변수 그리고 트럼프의 돌발 행동으로 계속 이렇게 시장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당선 가능성이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휘몰아친 트럼프 이슈는 어디까지나 그 인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좀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서의 가격 조정의 빌미가 된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오히려 네.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참 대선과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트럼프 수혜주, 뭐 트레이드 종목으로 보시기보다는 잘 살펴보시면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사실 대표적인 트럼프 피해주로 거론이 네. 됐었는데 어제 에코프로가 장중에 한 6%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가 트럼프 리스크로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물론 이제 네. 그 뒤에 이제 반도체도 그 못지않게 두들겨 맞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차 전지가 트럼프 우려로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어제 일단 양봉을 잡아냈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거의 6% 정도 좀 급등하는 그런 시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또 흔들리는 와중에 이 2차 전지 쪽에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 일단 트럼프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렸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트럼프 일방으로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작용들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건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리스크가 이번 주에 없었다면은 그 이전의 시장의 논리는 뭐였죠? 결국엔 반바지 중심의 네. 순환매 논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트럼프 리스크로 시장은 흔들렸지만 이 반바지 중심의 순환매 논리는 아직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 낙폭에 따라서 좀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하반기에 좀 뚜렷하게 감지가 됐었던 반바지 중심의 순환매 논리는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좀 강하게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좀 살아있는 모습. 어쨌건 이번 주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반바지 중에 한 섹터 정도는 항상 올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고 했을 때는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은 이제 진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좀 2차 전지를 일단 반등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이 진짜 말씀 주셨듯이 반바지 맞아요. 어제 반도체 좀 쉬다 보니 바이오 약진했고 2차 전지 일부 종목들도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그럼 2차 전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대표 주자들, 큰 네. 형님들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면 코덱스 쪽이요. 여전히 유효한가요? 지금도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번 달 초에 반바지 어떤 순환매 흐름에서
대표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는 화학 업종에도 있고 전기 전자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정 섹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ETF를 저는 이제 토대로 해갖고 그 동향을 추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는 항상 이런 이제 반등 시도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구간이 어느 의미가 있냐면은요. 지금 구간이 우리 이제 그 작년 초에 2차 전지 랠리가 시작됐던 요 비기닝 하던 이 시점 있잖아요. 요 시점까지 일단 내려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 구간에 대한 바닥 신뢰도는 상당히 좀 높아요. 다만 2차 전지가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굉장히 좀 탄력 있고 시원하게 좀 올라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2차 전지에 좀 장기간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반도체 바이오도 좋지만 2차 전지가 사실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올 만하면 꼭 이렇게 주저앉는 자꾸 이벤트나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가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구간에 대한 중기적인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일단 접근한다고 하면 일단 뭐 크게 뭐 물리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은 좋은데요. 이런 어떤 이슈에 따른 변동성 때문에 좀 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아무리 막아도 2차 전지 산업이 퇴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일단 2차 전지는 조금은 중기적인 호흡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시금 논리는 일전에는 한 번 정도 좀 이제 개별 종목으로 확대해 볼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다시금 이제 업종 대표주나 인덱스 중심으로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야만 하는 열리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는 산업이긴 한데, 원체 지금 바로 눈앞에 장애물들이 턱턱 있다 보니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운맛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원전주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원전 원체 뜨거웠다가 어제도 갭상승 출발했던 종목들이 정말 많았고요. 네. 근데 후반으로 지나가면서부터 다 윗골이 달면서 내려와서 지금 이제 뉴스에 팔아라 반응이 나온 것인지 어떤 접근이 맞을까요? 일단은 어제 그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고, 네. 어제 제가 이제 투자에만 말미에서도 오늘 좀 원전주 쪽이 조금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림을 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장초반에 17%까지 뭐 급등을 하다가 지금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마감을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종목은 한전 KPS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장중에 무려 26%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한 3% 상승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은 BHI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이제 장중에 13% 급등을 하다가 거의 이건 5% 가까이 하락 마감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의 원전주의 흐름은 전형적인 좀 세론의 흐름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체코의 원전 수주, 이것은 유럽의 첫 쾌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수주한 이후에 거의 15년 만에 바라카 원전. 예, 바라카의 뭐 신화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좀 낭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강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세론 같은 이런 용도사미의 흐름이 전개가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거론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그 경쟁 국가인 프랑스 대비해서 이제 좀 너무 낮은 가격에 수주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과연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수익성의 우려가 좀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좀 시장 상황도 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겠죠. 어제 시장이 원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일단 수익난 종목이 있으면은 좀 덜어내고 보자라는 심리도 분명히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굉장히 강한 호재에도 원전주가 이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것은 조금은 좀 아쉬운 어떤 마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예, 원전주 그러면 어제 많이 이제 내려간 채 끝이 났는데 원체 그간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뭐 루마니아나 폴란드 여전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제 급락 나왔을, 사실 급락은 아니죠. 네. 어제 좀 밀렸던 그 자리에서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어제 좀 세론의 형태로
굉장히 그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이 종가가 좋은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흐름으로 끝났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린 측면들이 좀 있기는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라는 그런 격언이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어제 굉장히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흘러내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동유럽 쪽의 수주 모멘텀이 또 여전히 더 있기는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무척이나 크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접근할 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까지의 구간은 이 투자의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점에서 모아놨다가 이런 대형 호재가 있을 때 매도를 했다. 그럼 이제 이 구간부터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매 영역으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매매에 숙련된 분이라면야 이 구간들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 변동성은 굉장히 매운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전주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는 네.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AI발 전력 수요나 추가 수주 모멘텀이나 이제 아직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그것이 유효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는 일단 단기 시세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매로 해가지고 뭘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주가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이격도가 조정이 마무리된다든지 하는 구간에서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진입을 저울질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전주는 섣불리 잘못 들어가셨다가는 그 변동성에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체 이제 모멘텀은 여전히 풍부한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서요. 원전주는 지금 신규 접근 자제하자. 오히려 들고 있다면 챙기자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장님 어제 또 시장 안에서 핫했던 쪽이 시장 이렇게 안 좋았는데 대왕고래 쪽은 강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시그널은 있었어요. 간밤에 국제유가도 올랐고 뭐 유가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피팅 밸브, 대왕고래 시추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 나왔었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장면을 보니까 원전주가 이렇게 쉬 윗꼬리를 달리면서 쫙 내려오는데 그 타이밍에 대왕고래가 솟아오르는 걸 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원전보다 더 강했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전주와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테마적인 어떤 그런 쪽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원전보다는 이쪽이 조금 확률이 높지 않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림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화성밸브가 장중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종가도 25% 급등 마감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종가도 마무리가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한국가스공사도 어제 이제 장중에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래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어제에도 이제 한 5% 가까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대왕고래 이 테마가 이제 상승을 한 배경에는 일단은 그 포항 영일만 쪽 시추지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사실 이게 어제 전해진 소식은 아니었고요. 그게 한 2, 3일 전에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근데 간밤에 또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쪽으로 수급을 좀 불러 일으켰던 것이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원전주에서 차익 실현을 한 그런 쪽. 왜냐하면 넓게 보면 에너지 섹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 수급적인 효과까지 좀 곁들여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금 이제 그 대왕고래주가 그동안의 어떤 조정을 거치고 어제 좀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 이런 점 분명히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테마성이 원체 강한 종목 군단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접근도 유효해요? 일단은 저는 대왕고래 쪽은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변동성이 있는 섹터여가지고. 이건 사실 저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이제 포스코 인터 같은 좀 시총이 큰 이런 종목 위주만 저는 접근하시는 걸 일단 권장을 해드리고요. 근데 예. 한국가스공사는 진짜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래서 괜찮아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한국가스공사가 그 대왕고래 이슈로 해가지고요 주가가 이 5월 말에 요 저점 대비해가지고요 이게 무려 143%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7월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요. 요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약 한 36%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갖고 이제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고점 대비 내려온 것보다
저점 대비 올라온 룸이 훨씬 적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훨씬 적습니다.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격적으로 일단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물론 테마성이 짙은 섹터이고 또 트레이딩에 좀 능숙하신 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좋을 만한 섹터이긴 한데요. 일단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 아직은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좀 가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 수급이 좀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트럼프 리스크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어디론가 대안 섹터를 찾을 것인데 우크라이나 재건도 하나의 어떤 후보가 됐고요. 일단 대형거래가 어제 좀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좀 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아무리 이제 좀 개중에 안정적인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이쪽은 굉장히 매운 섹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접근을 하시더라도 하단을 설정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자, 지금 구간을 일단 61선을 좀 지지하면서 여기서 양봉을 세운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죠.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구간이긴 한데 이 시점에서 접근하시더라도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라든지 마이너스 10%라든지 각자의 어떤 성향에 맞는 리스크 관리 라인을 설정하시고 일부 좀 트레이딩 수준에서 좀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발빠르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 말씀 주셨고 이제 부장님 오늘은 금요일 네. 불확실성이라는 주말을 앞두고 있는 날이잖아요. 네. 오늘장 대응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트럼프 리스크의 흐름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폭주하도록 시장은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제 그래도 일부 빅테크 반도체주들의 이제 반등을 이끌었고 또 간밤에 뭐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지수는 좀 약한 모습이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오르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그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체크한 그 나스닥 선물도 일단 좀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어제와 그저께보다는 좀 나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어제보다 좀 나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네. 오늘 네. 나와질 거다 말씀 주셨고요. 반도체에 좀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려 보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